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2주 합격 기본편 풀고 있고요. 23번 주제입니다. 조선시대 넘어왔는데 이제 가장 복잡한 시대 중에 하나를 또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23번 붕당 정치와 탕평 정치인데요. 다행히도 기본편에서는 이 복잡한 붕당과 탕평이 그렇게 자세히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이 당파가 나뉘고 있는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왕이 이끌어 가는지 순서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순서가 엎치락뒤치락하는 과정에서 계기가 되는 사건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을 구별해서 한번 읽어주실 필요가 있는데, 자, 붕당 정치. 붕당은 지금이랑 좀 유사한데요. 붕당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정치 보면 TV에서 국회의원들 싸우는 거 보면 다 정당들이 있죠. 지금은 정당 정치라고 하는데 그 정당 정치하고 조금 유사합니다. 지금도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는데 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집권을 하고 있는 집권 세력이 있어요. 그 여당이 있고 여기에 반발하는 야당이 있어서 실제로 이거의 목적은 어느 한 당이 독주를 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뭐 독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인데, 이 붕당이 만들어지고 나서 사실은 옳은 목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지만 서로의 어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그러니까 정쟁을 하는 거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네, 붕당 정치 한번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본래 목적은, 이걸 하려고 했던 목적은 나쁘지 않았는데 이게 좀 악용되는 사례들이 많았던 거죠. 대표적으로 붕당 정치에서 나오는 게 바로 예송입니다. 예송 논쟁은 겉으로만 보기에는 정말 하등 쓸데없는 논쟁 중에 하나인데, 여기 설명에도 나와 있듯이 어떤 식으로 이거를 예의범절을 지켜가지고 진행을 할 거냐, 그러니까 의식을 놓고 하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예송, 예를 둘러싼 논쟁인데, 자, 현종 시기에 발생하는 논쟁입니다. 현종은 효종의 아들입니다. 효종. 효종은 인조의 아들이죠. 복림대군 기억나시나요? 소현세자 말고 그 둘째 아들 복림대군이 효종으로 즉위를 하고 그 효종의 아들이 현종이 되겠습니다.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발단은 이제 효종이 사망하고 나서, 그리고 효종과 효종의 비가 사망하고 나서 장례식을 할 때 장례 기간 동안에 상복을 입죠. 지금 뭐 이렇게는 안 하지만 예전에는 3년상 같은 걸 다 치렀기 때문에 가족들이 혹은 이제 아들이 3년상을 할 때 상복을 뭘 입냐를 놓고, 얼마나 입냐를 놓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이 발단은 장례로부터 출발을 했는데, 효종과 효종의 비가 사망을 했을 당시에 그 대비에 해당하는 사람이 상복을 어떻게 입을 거냐를 놓고서 서인과 남인이라는 당시의 붕당들이 격돌을 한 거예요. 이 격돌은 단순히 예의범절을 논하는 게 아니고 각자의 세력을 지키는 거랑 직결돼 있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 당직의 문제로 올라오게 되고요. 자의대비는 누구냐면 인조의 계비예요. 인조가 첫 번째 왕비가 죽고 나서 재혼을 하게 되는데, 그 재혼한 왕비가 나이가 굉장히 어렸습니다. 그 당시 인조 나이가 44살인가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혼인했었던 인조의 계비는 15살이었으니까 상당한 나이 차이를 가지고 있죠. 이거는 무슨 마이너스가 나오냐면, 효종 입장에선 새엄마잖아요. 새엄마가 자기보다 어린 거죠. 10살 이상의 어린 새엄마가 지금 들어오게 되는 건데, 너무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일단은 새엄마기도 하고 자식보다 나이가 좀 어린 상태에서 자식이 먼저 죽은 상태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또 플러스로 조금 특이한 게 하나 또 있으니, 효종이라는 사람이 장남이 아니었던 거죠. 장남은 소현세자잖아요. 또 차남이 계승하다 보니까 원래 우리가 예법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법서에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유교 국가에서 장례를 할 때는 가족이 누구가 어떤 경우에 상복을 얼마나 입냐, 그게 다 정해져 있는데, 자, 서인이랑 남인이 이제 효종이 돌아가시고 나서 첫 번째로 이 자의대비가 자기의 의붓 아들의 상복을 얼마나 입을 거냐를 놓고 예법서를 들추어 보니까 거기 이렇게 뭐 써 있는 거죠. 사대부 집안에서 장례가 치러지게 되면은 장남이 죽었을 때는 3년을 입고 차남이 죽었을 때는 1년을 입는다. 이렇게 다 예법서에 적혀 있었는데, 서인과 남인이 입장이 좀 달랐던 거예요. 서인은 뭐라 그러냐면, 왕도 사대부다. 왕도 선비고 이거 공부하는 사대부 똑같지 않냐? 왕도 사대부랑 똑같이 같은 예법에 따라서 어쨌거나 이 사람 장남 아니지 않느냐? 차남으로 계승을 했으니까 1년만 입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남인은 좀 다른 얘기를 하죠. 남인은 아니 이걸 어떻게 똑같이 보냐. 왕은 일반 사대부랑은 다르다. 그리고 효종이 비록 둘째기는 했지만 왕을 계승했기 때문에
장남이라고 보고 그 정통성을 인정을 해서 3년상 해야 된다라고 나온 거예요. 당연히 왕이 듣기에는, 그 당시 왕이었던 현종이 듣기에는 본인의 아버지의 정통성을 조금 더 인정하는 남인 편을 들고는 싶겠으나 즉위한 지 얼마 안 되었고 아직 지지 기반이 약한 데다가 그 당시의 집권 세력이었던 서인하고 맞설 힘이 좀 없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사람인데 자기 아버지에 대한 정통성을 인정해주는 쪽을 손 들어주고 싶겠죠. 하지만 현종은 당시에는 서인 편을 처음에는 들어주는 겁니다. 첫 번째 예송이 그건데요. 기해 예송이라고 연도 따라서 좀 붙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그냥 1차 예송, 2차 예송 이렇게 1, 2차로만 구별해 주셔도 되고, 자, 효종이 사망했을 때 서인이 기년복, 남인은 3년상을 주장을 했다. 그래서 둘이 좀 차이가 나는데 기본적으로 그 당시 임금이었던 그 현종은 당연히 아버지를 장남으로 취급을 해주는 거를 좋아했겠지만 아직은 세력이 미미하여 서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자의대비가 기년복 1년을 입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좀 지났어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효종의 부인이었던 효종비가 사망을 하게 되는데 자의대비 입장에선 며느리가 죽은 거잖아요. 이것도 예법서를 들춰보면은 원래 뭐 차남의 며느리는 뭐 9개월, 장남의 며느리는 1년 이런 식으로 또 약간의 차등을 둬가지고 만들어져 있어요. 서인은 한결같이 차남이 계승한 거니까. 그리고 첫 번째 예송에서 이겼잖아요. 한결같이 가요. 한결같이 9개월 입어야 된다. 차남 며느리 아니냐? 그래서 9개월 입어야 된다고 하고, 남인은 또 이제 본인의 결에 맞춰가지고 자기들의 결에 맞춰서 무슨 소리, 장남의 며느리랑 똑같이 대접해 주는 게 맞지. 그래서 1년복을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현종이 이제 세력이 좀 키워졌고 나이가 좀 먹었잖아요. 자기의 왕권이 좀 기반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원래 자기가 원했던 것처럼 남인 편을 들어줍니다. 근데 뭐 이거 가지고 옷을 뭐 몇 개월 더 입는 게 뭐라고 이걸 그렇게 싸우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단순히 옷 입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이 효종이라는 사람의 정통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거는 정통성이라고 하는 건 효종의 아들로서 계승한 현종 입장에서는 자기한테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버지가 자꾸 차남 계승자라는 걸 듣게 되면 자기도 그 아들인데 당연히 여기 연결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요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은 요거에 따라서 이제 세력을 잡는 기반도 달라지고 왕의 정통성에도 어느 정도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한 문제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출 사료에서도 어떤 식으로 주장을 했는지가 지금 나와요. 이건 사실 읽어봤을 때 어렵지 않은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효종의 정통성을 인정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옷을 입는 장면 같은 거, 그 기간 같은 거를 서로 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예송과 2차 예송에 있어서 처음에는 서인이 1차에선 승리를 했지만 2차에서는 남인이 승리했었던 모습이 보여지고 있더라.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되게 간단히 보지만 조선 역사상 제일 치열하고 가장 끈덕지게 진행됐었던 논쟁 중에 하나예요. 이게 굉장히 질이 멸렬하게 유지가 되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누가 승리를 했고 누가 이제 다음에 권력을 잡았는지를 순서를 좀 확인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봅시다. 두 번째로 환국이라는 게 지금 또 나오게 됩니다. 숙종 때 벌어지는 일인데요. 숙종은 여러분들 조선시대 왕 얘기할 때 제일 좋아하는 사람 얘기하면 보통은 다 세종대왕 아니면 정조 얘기하거든요. 사실은 잘 모르는데 왕권이 강력했었던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 중에 하나가 숙종이에요. 조선의 임금이 27명인데 27명이 원칙적으로 다 장남이 계승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왕비가 출산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어릴 때 장남이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뭐 쿠데타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왕비의 적장자, 왕비의 장남이 왕이 되는 케이스는 정말 극히 드물어요. 우리가 사극에서 보면 원자 아기씨라는 말이 나와요. 원자. 그리고 원자라는 말도 나오고 세자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거 조금 다른 말인데 일단 다음 왕이 되는 왕자를 세자라고 하잖아요. 왕자는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지만 세자는 한 명만 찍어서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진짜 스페셜한 게 원자입니다. 원자. 왕비가 임신한 첫 번째 아들, 왕비가 출산하는 첫 번째 아들을 원자라 그래요. 이 친구의 미래는 어차피 세자가 될 길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왕비의 적장자. 그런 왕자만 특별하게 원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원자라고 하는 거는 이미 세자로 업그레이드가 정해진 상태라는 거죠. 그렇게 돼 있는 케이스가 정말 몇 명 없습니다. 그 몇 명 없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숙종이에요. 숙종은 적장자입니다. 왕비의 적장자고 원자로 출생을 했고요. 그래서 이 숙종은
굉장히 일찍 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렴 청정도 없이 강력한 왕권을 이미 어린 시절부터 구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4살에 임금이 됐는데 보통 이렇게 어릴 때 임금이 되면 할머니라던가 대비가 누가 이제 수렴 청정해주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숙종은 그냥 바로 친정을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중학교 1학년이 임금이 됐는데 자기가 정치를 막 하는 거죠. 근데 정말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정도로 처음부터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치의 스타일이 본인의 성격에 딱 맞게 나옵니다. 환국 정치라는 거래요. 환국은 여러분 공기 통하게 창문 열어가지고 이제 하는 거 환기한다 그러죠. 장면을 바꾸는 거예요.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장면을 바꾸는 것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쓸려 나가듯이 정치의 모습을 바꾸는 것을 환국이라고 합니다. 숙종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집권하고 있는 붕당, 그러니까 여당을 의도적으로 한 번씩 다 교체를 해요. 한두 명만 바꾸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일파 자체를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나 서인 마음에 안 드는데 몇 명만, 이게 아니라 그냥 서인을 아예 다 내쫓고 다른 부류 들어오고 이거를 총 3번에 걸쳐서 진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국이라고 하는 건 집권 붕당과 이를 견제하는 붕당이 서로 그냥 아예 전체 교체가 되어서 급격히 바뀌는 모습을 얘기를 많이 해요. 의도적으로 이런 걸 했던 사람이 거의 숙종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당, 그러니까 야당이 존재를 안 해요. 여당만 계속 바뀝니다. 주기적으로 숙종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들어오는 거죠. 총 3번에 걸쳐서 있었어요. 첫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신환국인데요. 이 3번의 환국 중에서 가장 많이 문제로 출제되는 파트니까 첫 번째 경신환국을 한번 볼게요. 자, 숙종이 왕이 되었을 때 자기 왕의 권력을 잡으면서 숙종이 즉위했을 때 집권당이 남인입니다. 남인. 근데 남인들은 이전의 시기에 오랫동안 서인한테 눌려 있다가 마침내 여당이 돼가지고 들어온 게 숙종 때예요. 그러니까 이걸 절대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이거를 유지하려고 여러 가지를 했겠죠. 숙종은 처음에 소년왕으로 즉위를 해서 이 남인의 세력에 맞춰가지고 잘 정치를 해 나가는 듯 했는데 이 남인이 너무 숙종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숙종 성격이 이게 지금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뭐 하나만 걸려라 하고 있었을 때 무슨 일이 터지냐면 남인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사람 중에 허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허적이 자기네 집에서 큰 잔치를 연회를 베푼 적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사람들 다 모아놓고 연회를 베푼 적이 있었는데 그날 비가 온 거예요. 근데 허적의 집에서 잔치가 열리는 걸 숙종이 알고 있어서 자기가 좀 이제 신하를 위하는 마음에 궁중 왕실에서 쓰는 왕실 연회에서 쓰는 천막을 기름 먹인 천막을 빌려주라고 먼저 숙종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관이 가서 이걸 빌려주려고 갔는데 심부름 갔던 내관이 다시 돌아와서 뭐라 그랬냐면 허적이 이미 천막을 가져갔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실의 창고를 자기가 맘대로 열어서 자기 개인의 왕실의 물건을 갖다가 쓴 거예요. 마치 왕처럼. 이게 숙종의 굉장한 분노를 사서 엄청나게 분노를 해요. 아니 이게 뭔데 내가 말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꺼내갔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왕을 능멸하는 행위다 라고 숙종이 대단히 분노를 하게 되고 이때 마침 여기서 분노하고 있을 때 서인이 이 기회를 놓치지를 않고 이거 잘하면 우리가 다시 올라갈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한 서인들이 그때 무슨 사건이 또 하나 생겨요. 이 허적의 아들이 또 허견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허적이 지금 천막을 만들어 썼어요. 숙종이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단히 큰 사건이 터지고 아들 허견이 역모를 꾸미고 있답니다 라고 서인이 고발을 해요. 근데 역모를 꾸몄는지 안 꾸몄는지 정확치 않아요. 하여튼 이런 논란이 있었고 이미 불신한 숙종이 이거를 뒤집어서 고문을 엄청 하고 결국에 있지도 않은 자백을 막 받아내게 되어서 허적 그리고 여기에 속했었던 남인들이 대거 숙청됩니다. 죽거나 유배를 가게 돼요. 그리고 남인이 실각을 하죠. 그리고 그 자리를 그대로 서인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서인들이 오랫동안 또 눌려있다 보니까 나한테 돌아온 이 권력이 또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저 남인 애들이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안 돼요. 나중에 애들이 다시 올라오면 어떡해. 그래서 이 남인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를 놓고 자기들끼리 좀 분리가 돼요. 이 붕당의 특징이잖아요. 서인 세력 내부에서 남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로 두 개로 찢어지는 게 노론과 소론입니다. 좀 나이가 있는 정치의 잔뼈가 굵은 나이가 많은 서인들은 불씨를 남겨놔서는 안 돼. 얘네가 나중에 뭐 할지 모르잖아. 그래서 그냥 이 참에 아예 그냥 다 쓸어버려야 돼. 그냥 다 죽여버리자
라고 아주 강경하게 나가는 게 나이가 좀 있는, 좀 짱짱한 분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그래서 늙을 노자를 써가지고 강경파들을 노론이라고 합니다. 노론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반대되는 파를 작을소 또는 젊을소라고도 해요. 나이가 좀 젊은 층이 있습니다. 소론 중에서. 이 소심파, 온건파인데 얘네들을 이제 이렇게 분류해서 따로 불러요. 나이가 좀 어린 분들은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냥 우리 말 잘 듣는 일부 약한, 연약하고 온건한 남인 애들을 그냥 데리고 가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두 개로 나뉩니다. 이 노론과 소론은 그 이후에도 정치적으로 중요한 변동이 생길 때마다 서로 다른 의견을 주장을 하게 되어서 사사건건 부딪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경신왕국을 통해서 남인이 쓸려 내려가고 서인이 올라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허적과 허견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은 굉장히 뭐랄까 약간 만들어진 사건에 휘말렸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이 환국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루머인데도 숙종이 이거를 눈 감아줬다라는 얘기가 있고, 일단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서인을 끌어올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할 때 서인들이 저기 구석탱이에 있다가 갑자기 난데없이 권력의 중심에 왔어요. 당연히 초반에는 숙종의 말을 굉장히 잘 들었겠죠. 숙종의 말도 잘 듣고 권력을 논아갖고 권력에 마음껏 심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터지냐면 서인도 점점점 커지니까 이 왕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걸 해요. 자기네들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숙종에게 마음에 안 드는 몇 가지 뭔가를 하게 돼서 숙종이 또 마음속으로 얘네들도 한번 눌러줄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그 계기가 되는 사건이 뭐냐. 첫 번째 경신왕국에서는 허적의 그 천막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모반 사건도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마 이게 가장 아주 많이 나오는 사극의 소재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또 숙종 얘기하면은 숙종의 여자분들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숙종이란 임금이 없었으면은 사극을 못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성분들, 유명한 사람들 전부 다 숙종 부인이거든요. 그 유명한 장희빈이 또 여기 언급이 되게 되는데, 인현왕후, 장희빈, 그리고 숙빈 최씨가 전부 다 한 사람의 부인입니다. 숙종의 부인인데, 숙종이 희빈 장씨를 굉장히 예뻐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희빈 장씨가 굉장히 예뻤다라고 나오는데, 희빈 장씨가 장희빈이 또 남인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가 여러분 생각할 때 우연은 아니겠다라는 느낌이 들죠. 이 남인들이 재기의 발판으로 일종의 미인계를 쓴 거죠. 남인 쪽 사람이었던 장희빈이 굉장한 총애를 받게 되고, 인현왕후가 또 여기 서인 쪽인데, 인현왕후가 결혼하고 나서 7년 동안 애를 낳지를 못해요. 아들을 생산을 못합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얼굴도 미인이었고 숙종의 사랑을 다 독차지하고 있는 장씨가, 희빈 장씨가 덜컥 아들을 낳은 거죠. 이 아들은 후궁의 아들이잖아요. 후궁의 아들은 사실 원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근데 이 숙종이 첫 아들이었어요. 장희빈이 낳은 아들이 숙종의 첫 아들입니다. 첫 아들을 안았던 나이가 숙종이 28이에요. 옛날 치고는 굉장히 늦게 아들을 본 셈이에요. 그래서 여기 너무나 소중했었던 이 아들, 너무나 기뻐서 이 아이를 내가 원자로 책봉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들, 장희빈은 남인 쪽 사람이에요. 인현왕후가 서인 쪽이란 말이죠. 아직 인현왕후도 젊어요. 그러면 서인 쪽에서는 남인 출신인 이 장희빈의 아들이 세자가 되는 거 목숨 걸고 막아야겠죠. 안 된다라고 난리가 납니다. 서인의 거두였던 송시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송시열.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역사 공부하고 조선시대 공부하면서 계속 나오는 사람입니다. 송시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선의 주자, 조선판 주자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명성이 높은 사람인데, 모셨던 왕도 한둘이 아니고요.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서인의 송시열은. 송시열이 안 됩니다! 라고 이제 싫은 소리를 빡 한 거예요. 이 숙종은 지금 장희빈이 예뻐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내 아들도 너무 사랑스럽고 얘를 빨리 안정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싶다. 근데 서인 입장에서는 얘가 만약에 원자가 되면은 나중에 인현왕후가 아들을 낳아도 차남이 돼요. 원자로 이미 책봉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인현왕후가 출산하는 아들은 왕비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후궁 아들한테 밀린단 말이죠. 순서상으로.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아들을 낳아도 왕자 세자로 책봉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정통성이 더 있는데도. 그래서 서인의 거두였던 송시열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아직 왕비의 보령이 젊은데, 나이가 어린데 뭐하러 후궁 아들을 바로 이렇게 원자로 책봉을 합니까?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숙종이 또
짜증나는 거죠. 물론 정치적인 얘기가 있지만 아니 내가 사랑하는 장희빈의 아들을 내 장남 처다들을 내가 한다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하면서 송시열을 유배를 보내요. 유배를 보내고 송시열 또 숙종도 대단한 게 송시열 정도 되는 사람이 유배를 가면 일반적인 임금들은 송시열한테 사약을 내릴 생각 자체는 못했을 거예요. 파장이 너무 커요. 이 사람은 너무 명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명성이 높은 사람이어서 만약에 송시열을 죽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나라의 그 유교 공부하는 최고 기관인 성균관이라는 학교가 있죠. 거기서 공부하는 학생들 다 몰려 나와서 절대 안 된다면서 우리를 다 죽이고 송시열을 죽이라면서 들어 누울 겁니다. 그러면 왕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선비들이 다 들고 일어날 겁니다. 서인 쪽 사람들이. 그래서 막 만인소 같은 거 올려가지고 안 됩니다. 차라리 신들을 죽이소서 이러고 난리가 날 거거든요. 호락호락하게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종이 어떻게 하냐면 송시열 아주 꼴보기 싫어 죽겠는 거야. 나한테 자꾸 잔소리하고 아주 짜증나. 그래서 송시열을 죽여버리기 위해서 유배를 내려보내는 그 과정에서 멀리 갈 거 아니에요. 그 금부 도사들한테 명령을 속삭속삭 해가지고 중간에 주막 같은 데서 그러니까 휴게소 같은 데서 쉴 때 그냥 거기서 죽여버려 라고 사약을 길목에서 내려요. 서울에 도착을 하면 한양으로 오면은 못 죽일 것 같으니까 그냥 얼레벌레 올라오는 길에 사약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약단지가 송시열한테 갔는데 송시열이 안 죽으려고 난리를 쳐요. 이거를 금부도사가 와서 너 이제 사약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명을 읽고 빨리 사약 마셔요 하고 사약을 떠다 줬는데 이때 송시열이 굉장히 패악을 부렸다라고 나와요. 이때 이미 노인이거든요. 노인인데 힘이 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약을 안 먹으려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한양까지만 가면 내 세력들이 이걸 막아줄 거니까 정말로 이 사약을 주상이 내린 게 맞느냐 내가 한번 독대를 하고 만나서 직접 물어보겠다라고 하면서 안 먹으려고 난리를 칩니다. 금부도사들이 옆에 사람들이 옆에 양쪽 잡고 억지로 먹이려고 했는데도 이 노인이 힘이 얼마나 좋은지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먹였냐면 그 주막에 문짝을 하나 떼가지고 찍어 누른 다음에 사약을 칵칵칵 이렇게 해요. 그거 먹으면서도 송시열이 막 저주의 말을 퍼부었다라고 나옵니다. 내가 이씨 집안에 막 씨를 말릴 것이야 이러면서 굉장히 그 아시아의 주자다, 조선의 주자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추한 모습으로 죽게 되는데 나중에 서인 쪽 사람들이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나올 때 이렇게 적을 수 없잖아요. 우리의 서인의 거두가 안 죽으려고 이렇게 막 추하게 몸부림치다가 으악 하면서 죽었다는 내용을 차마 기록할 수 없으니 요 내용을 살짝 바꿔서 적게 되는데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친 사람을 바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사극의 모티브가 됐었던 장희빈이 사약받을 때 막 안 받는다고 막 이렇게 난리치는 장면에 그런 옛날에 사극이 많았거든요. 그 장면은 송시열이 죽는 장면과 약간 교차가 된 겁니다. 원래 장희빈은 그렇게 죽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사약을 먹지 않으려고 난리를 친 쪽은 송시열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인의 정신적 지주와도 같았던 송시열이 이렇게 허망하게 죽고 나니까 나머지 서인들은 뭐 그냥 다 쓸려 내려가듯이 숙청이 되고 다시 한번 남인이 권력을 장악합니다. 왜냐하면 남인 쪽이었던 이 희빈 장씨의 아들이 원자가 되거든요. 원자로 책봉이 되고 이거 그냥 자동적으로 세자예요. 세자. 다음 왕위 계승권자가 우리 쪽에서 나온 거죠. 남인이 다시 득세합니다. 그리고 희빈 장씨는 왕비로 책봉이 되고 여기에 덩달아 서인 쪽 출신이었던 인현왕후가 폐위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인현왕후 이미지 어때요? 엄청 참하고 뭐 이런 이미지 있죠? 그거는 나중에 역사의 기록에 약간 그런 주관이 좀 들어간 게 있고 인현왕후가 폐위된 거는 사실은 단순하게 이런 당파적인 내용이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인현왕후 쪽에서 질투를 많이 했어요. 장희빈 질투 많이 했고 장희빈을 불러다가 실제로 종아리도 친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숙종하고 개인적으로 사이가 되게 안 좋았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일단 세력이 한번 또 뒤집혔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본인이 원하는 세력을 안치기 위해서 여성들을 이용했다라고 보는 게 좀 맞겠죠. 여자한테 막 정신을 다 팔려가지고 이거를 정치 이렇게 한 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쨌거나 다시 두 번째 황국을 거치고 나서 다시 한번 남인이 이번에 재집권을 하게 됩니다. 인현왕후 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다시 한번 복권을 시키려고 여러 가지 장치를 썼을 텐데 이 와중에 중간에 등장하시는 분이 여기는 언급되지 않지만
여기서 숙빈 최 씨가 나와요. 숙빈 최 씨가 동입니다. 이 숙빈 최 씨는 서인 쪽에서 발탁한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출신이 굉장히 한미한데 궁중에서 일하는 무술이었다라고 되어 있죠. 궁궐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은 궁녀가 아니에요. 궁녀는 월급 받는 여자 공무원들이고 잠정적으로 왕의 여인들인데 이 궁녀의 시중을 들어주는 출퇴근하면서 시중 들어주는 진짜 시녀가 무술입니다. 출신 신분이 되게 낮은 거죠. 이 무술이 출신으로 인현왕후 전각에 딸린 무술이었는데 이분이 미모도 상당했고 마음씨가 되게 고와서 우연히 숙종의 눈에 띄어가지고 승은을 잇게 되고 여러 명의 자녀를 출산을 하게 되면서 신분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후궁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계속해서 숙종한테 말을 해가지고 인현왕후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 과정을 거쳐지게 되는데 남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초조한 상황이에요. 인현왕후가 다시 돌아오면 큰일이죠. 아무래도 굉장한 경쟁자가 되겠죠. 그래서 남인이 인현왕후 복위운동이 일어난 걸 미리 간파를 하고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완전히 찍어 누르려다가 이게 잘 안 돼서 실패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장희빈은 다시 왕비로 올라갔었던 장희빈은 다시 한번 희빈으로 떨어집니다. 장희빈으로 떨어지고요. 한 5년밖에 못했어요. 왕비를. 그리고 인현왕후가 다시 복귀를 하게 돼요. 그리고 가장 사랑받았던 건 숙빈 최 씨가 되겠죠. 이 숙빈 최 씨가 낳은 아들이 바로 훗날의 영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신분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사실 인현왕후 쪽에서 이 숙빈을 선택을 했을 때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이 숙빈이 그 당시에는 그 무술이었던 동의가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무술이라는 천한 신분 때문에 감히 인현왕후의 상대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편으로 포섭을 했던 것 같은데 본인도 자기 아들이 나중에 왕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거치게 되면서 다시 이 중전 장씨가 희빈으로 강등이 되고 다시 한번 남인이 몰락합니다. 그리고 노론과 소론이 서로 정권을 나눠 먹는 모양새가 또 생겨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 여성들이 빠지지 않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인 때문에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이 환국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부인들을 어느 정도 활용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어떤 환국에서 어떤 주요 사건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탕평 정치하고 개혁 정책은 뭐냐면 자 이후에 이 동희의 아들인 영조가 임금이 되죠. 물론 장희빈의 아들도 왕이 되기는 합니다. 경종이라는 왕이 되었는데 몸이 매우 약했어요. 몸이 매우 약해서 4년 만에 사망을 합니다. 자녀도 없었고 그래서 본인이 몸이 약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배다른 형제였던 영조를 이미 왕자 시절에 세제로 책봉을 해놓은 상태였고요. 그리고 금방 죽어요. 그래서 영조가 등극을 하게 되는데 뭐 여기에는 여러 가지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그 경종이 죽은 과정이 그다지 매끄럽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경종이 건강이 안 좋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어릴 때 엄마의 죽음을 목격한 것도 좀 영향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어머니가 사망했을 때 나이가 14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왜 죽었는지 정도는 인지를 할 만한 나이였다라는 거예요. 장희빈이 사약을 받아서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억지로 죽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건 좀 어폐가 있고요. 장희빈은 자살용 사약을 받았어요. 자살을 하라고 사약을 내렸는데 일단 처음부터 그걸 마시진 않았겠죠. 그 사약을 내렸던 계기가 뭐였냐면 인현왕후가 복관이 되고 나서 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시달리다가 죽어버립니다. 허망하게. 그런데 인현왕후가 죽고 나서 흉흉한 소문이 도는 거죠. 장희빈이 저주를 해서 죽었다. 이거를 직접 고발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걸 직접 고발한 사람이 이 영조의 어머니였던 숙빈 최 씨입니다. 숙빈 최 씨의 고발을 듣고 저주를 했다라는 증거가 있어? 라고 봤더니 이제 그 장희빈 처소에 궁녀를 고문을 해서 알아보니까 무당을 불러다 구술했다. 그리고 저주 물건을 저기 왕비 전각 주변에다가 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을 파보라고 시켰는데 실제로 저주물이 나옵니다. 저주 때문에 죽었다고 보긴 좀 어렵지만 실제 행동을 했다는 증거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단히 분노한 숙종이 세자의 친모인데도 불구하고 너는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자진용 사약을 줬다라는 건데 어떤 사람이 자살하라고 사약 준다고 그걸 마시겠어요. 왜 마셨을까? 장희빈 정도 되는 사람이 그냥 가만히 그 고비만 넘기면 자기 아들이 왕이 될 거고 자기는 그냥 대비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 사약을 먹었냐면 아마도 숙종에게 뭔가 모종의 압박을 받았겠죠.
뭐라고 했겠어요? 너가 살아있는 한 네 아들은 왕이 될 수가 없어 라는 식으로 아들의 미래를 네가 막고 있다 라고 아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세상에 자기 아들이 잘 못되길 바라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 표독스럽다고 소문난 장희빈조차도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이 사약을 마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나중에 경종이 자기 어머니의 복수를 하면 안 되니까 연산군 같은 사례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숙종이 장례식만큼은 국모에 준하는 예에 갖춰가지고 아주 성대하게 치러졌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종도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굉장히 상처는 받았지만 아버지가 충분히 뒤처리를 해줬기 때문에 감히 그 얘기를 다시 꺼내지 못하고 마음속에 삼킨 상태로 왕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속이 문드러졌겠죠. 어머니의 죽음을 떠올릴 때마다. 그래서 좀 건강이 안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좀 하고 있고, 어쨌거나 몇 년 살지 못하고 사망을 했기 때문에 얼결에 영조가 30이 넘은 나이에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영조는 정말 어떤 면에서 진짜 대단한 사람인데, 일단 조선 왕 중에 이만큼 오래 산 사람 없어요. 83세까지 살았잖아요. 최장수 임금이고 영조 때 왕권이 굉장히 강력했고요. 무술이 출신이라는 주홍 글씨를 달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를 비난할 수 없도록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조의 학문의 수준은 굉장히 높았고, 오래 살았으니까 치세 기간도 얼마나 길겠어요. 52년이에요. 52년. 치세한 기간이 52년. 조선 왕조가 약 500년인데 10분의 1이 영조 치세입니다. 굉장한 치세죠. 그래서 공적이 되게 많아요. 영조가 다스렸던 50년 동안이 얼마 없는 조선의 태평성대 중에 하나입니다. 영조라는 임금이 없었으면 정조도 없었을 겁니다. 정조는 할아버지가 잘 닦아놓은 그 덕을 많이 본 케이스예요. 딱 하나 오게 티라면 아무래도 사도세자 얘기겠죠. 자기 아들을 쌀통에 가두어서 굶겨 죽이는 이 엽기적인 사건만 뺀다면 정치적으로는 영조는 비난받을 일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과의 힘겨루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탕평이에요. 본인의 아버지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정치를 했잖아요. 환국이라고 하는 정치. 근데 이게 부작용이 좀 큰 거거든요. 왕권이 아주 견고한 상태에서는 환국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숙종이 환국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무도 비난할 수 없는 굉장한 혈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왕비의 적장자가 계승한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의 임금이라고 하는 배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영조는 그게 없습니다. 영조는 출생으로 따지면은 그 어떤 왕보다도 희미한 혈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왕의 아들인 건 맞지만 어머니의 출신이 너무 낮았던 관계로, 그리고 경종의 죽음에서 약간 모티브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루머에 끊임없이 시달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강력한 방식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탕평책을 쓰는데 아버지 때에 이미 탕평책이라는 개념은 생겨나고 있었지만 이걸 실제로 실시한 거는 영조 때부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별로 고집이 세지 않고 온건하고 타협적인 탕평파, 내 말 잘 들을 애들을 골라가지고 왕권을 케어하도록 하면서 씁니다. 탕평책은요, 임금의 정치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한 거를 유지한다. 평평이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나 어느 한쪽 편들지 않을 거다라는 거를 대내외적으로 공표하기 위해서 이런 선비들이 육성되는 성균관이라는 학교가 있죠. 성균관 앞에다가 탕평비라는 것까지 만들고, 여기에 안 나와 있지만 음식까지 만들잖아요. 탕평채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색깔이 섞인 음식인데 이 각각의 색깔은 당파를 뜻하기도 하고요. 요것들이 어우러져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어우러져가지고 화합을 해야 돼 라는 식의 음식까지 만들어졌다라고 나오고 있고, 이분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균역법입니다. 균역법. 이 사람의 특이한 점은 자기가 최고 강점으로 내세울 건 뭐냐면, 애초에 왕위 계승권자에서 1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서 살다 들어오거든요. 경종이 갑자기 죽지 않았으면은 궁에 들어올 리도 없었을 사람이에요. 10년 동안 바깥에서 살았다라는 걸 가장 크게 광고합니다. 나만큼 백성들의 생활을 속속들이 아는 사람이 있어? 라는 거를 자기의 캐치프레이즈로 걸어요. 그래서 밖에 살아보니까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너무나 많은 세금인데 그 세금 중에서도 군대 면제받으려고 내는 세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없을 때 계속 군대 끌려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옷감을 일정 부분 내면은 이거를 군대를 1년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때 내는 옷감을 군포라고 해요. 군포를 2필을 내면 돼요. 근데 일반인들한테는 이 2필이 좀 많이 부담스러운 액수였던 거예요. 이거를 반으로 싹 줄여줍니다. 한 필만 내. 그러면 50%가 줄어들었네요.
그럼 여기에서 구멍 나는 게 있잖아요. 세금이 비잖아요. 이 세금이 비는 거를 다른 사람, 돈이 좀 많은 일반 위의 계층에서 채웁니다. 자, 백성들의 군역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군포를 50% DC를 해주는데 그러면 구멍 난 건 어떻게 해요? 부족한 재정은 결작이라고 하는 특별한 토지 세금을 더 부여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주들한테, 그리고 선무 군관포 뭐 이런 거. 이거 약간 명분만 있는 직급을 준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돈 걷고 이런 거에서 해결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잡세, 어장세, 소금세, 돈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 세금 더 걷어가지고 이거 채우겠다. 균역법은 실제로 백성들한테 현실적인 도움이 됐었던 세금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로 많이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균역법이라고 하는 걸 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법을 많이 바꿉니다. 그리고 여기 언급은 안 되어 있지만 너무 끔찍한 형벌들이 있어요. 고문을 보면 압슬형 이런 거 있어요. 뾰족한 돌 같은 거, 이렇게 뾰족한 돌을 이렇게 밑에 깔아놓고 그 위에 무릎을 꿇고 앉게 해요. 그리고 거기다 돌을 올립니다. 무릎 작살 나겠죠. 그럼 너무 아프니까 내가 하지도 않은 걸 했다고 막 얘기를 하게 돼요. 이건 사실은 진실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없는 사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혹독한 혹형인 거죠. 이런 걸 없애버립니다. 이런 걸 없애요. 압술형, 이런 너무 잔인한 형벌 하지 마. 이렇게 없애는 거를 하는데, 기존에 만들어져 있었던 법을 여러 개를 지금 고친 거예요. 법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법이 많이 바뀐 것들, 그리고 세금 걷는 방법도 바뀌었죠. 이런 걸 다 가지고 와서 이 법전을 한번 리뉴얼을 합니다.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걸 만든 이후에 바뀐 법, 새롭게 된 거, 없어진 거,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법전을 정리를 해서 속대전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거를 여러분 그냥 외우시려고 하면 머리가 너무 아파요. 왜 법전을 건드렸는지를 알아야 돼요. 치세 기간이 상당히 긴 사람인데 이 기간 동안에 세금제도 바꾸고 법도 많이 고치고 추가하는 법도 있고 없애는 법도 있어요. 그게 많으니까 수정사항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개정판을 내야죠. 그래서 속대전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영조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게 탕평비하고 이 균역법 같은 거니까 사료에 나오는 거 요건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영조가 베이스를 쫙 깔아놨습니다. 그 손자였던 정조가 그 뒤를 이어받게 되죠. 물론 이 사이에 제가 생략한 가운데 사람으로 아들인 사도세자가 있습니다만 이 사도세자는 뒤주에 갇혀가지고 왕으로 등극하지 못하고 사망을 하게 되고요. 그 사도세자의 아들이 바로 정조가 되겠습니다. 조선시대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카리스마 있는 군주로 평가받는 사람이고 업적도 많습니다. 이분의 업적이 많은 거는 본인이 너무나 뛰어났던 것도 있지만 할아버지가 50년 동안 태평성대를 잘 닦아놓은 것도 덕을 많이 봤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주의 아버지는 사도세자고 어머니는 해경궁 홍씨. 요게 문제의 힌트로 자주 나온다.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사람이 정조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한 힌트로 이 부분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정조도 탕평책 합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했던 탕평이랑은 조금 달라요. 할아버지보다는 강력한 탕평책을 합니다. 자,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 왕세손 시절부터 당파의 싸움이 얼마나 지겹게 벌어지는지를 보면서 겪으면서 자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붕당이라고 하는 거 별 의미도 없다. 이건 다 됐고 내가 아주 강력한 군주가 되어서 당파에 상관없이 능력 있는 사람을 쓰자라고 하는 거를 자기의 이 정치의 방향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초계문신제입니다. 별표 땡땡땡 있죠? 이런 거 한 사람은 500년 역사 중에서 정조밖에 없다라고 보면 돼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젊고 유능한 문신을 초계 문신이라는 특별한 걸 선발을 해가지고 자기가 한 3년 정도 트레이닝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규장각이라고 하는데 데리고 가서. 이거는 뭐냐면 이미 급제를 하기 전부터 똑똑한 애들이 모여있는 어떤 장소에 가서 내가 먼저 찜을 해놔요. 찜을 해놓고 얘가 과거 합격해서 들어오면 초계문신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3년 동안 트레이닝 막 시키고 그 다음에 요직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3년 동안 정조가 원하는 방식의 사람으로 완전히 재교육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정약용입니다. 그럼 똑똑이들이 모여있는 데가 어딜까? 과거 급제는 안 했지만 급제를 할 게 분명한 애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있죠. 성균관입니다. 성균관에 가서 좀 똑똑하다는 애들한테 말도 걸어보고 시험지도 한번 보고 하면서 미리 찜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찜당한 사람 중에 하나가 정약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초계문신 제도는 10년 정도 운영이 됐고요. 졸업생도 130명 정도 된다라고 나옵니다. 만약에 정약용이 정조가 10년만 더 살았으면 정약용은
별 무리 없이 정승판서 자리까지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겠죠. 굉장히 독특한 제도입니다. 왕이 직접 이미 난다긴다 하는 과거 급제한 사람들을 뽑아다가 자기가 직접 교육을 시키는 굉장히 특이한 제도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유명한 게 있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수원 화성을 건립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명부는 그쪽에다가 자기 아버지 무덤 크게 만들어 놓고 아버지 무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겠다라고 했지만, 그래서 막 효도의 도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생각했었던 이상적인 도시의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라고 보고요. 이게 굉장히 정약용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여러 가지 기술이 결합된 것으로 나오죠. 이 정도 성곽은 없다. 공격과 방어를 다 할 수 있어서 전쟁이 나도 피난 가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성곽이라고 보여지죠. 수원 화성은 화성 자체는 6.25 때에 폭격을 많이 맞아가지고 다시 만든 데가 많지만 화성 성역 의궤라고 하는 매뉴얼 책자가 남아있는 관계로 우리는 100번이 무너져도 100번 다 똑같이 화성을 건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죠. 그리고 수원 화성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특별한 군대를 주둔을 시켜놔요. 장용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만든 친위 부대가 되는데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한양에 놓고 나머지는 수원화성에다가 엄청난 숫자를 갖다가 놨었어요. 그러니까 정조는 조선 왕들 중에서 유일하게 유사시의 왕만을 위해서 움직여줄 군대를 상당수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임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규장각이라고 하는 거를 설치를 해요. 표면적으로는 도서관이지만 실제로는 인재 육성 뱅크 같은 걸로 이용을 합니다. 세종의 집현전이 있으면 정조는 규장각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내가 죽으라면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을 여기다 발탁해서 꽂아 놓습니다. 내가 아니면 벼슬을 아예 할 수도 없었던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나한테 충성하는 사람이 되겠죠. 조선은 유교 국가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별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서얼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첩의 자식입니다. 첩의 자식. 이 첩의 자식은 출세할 수 있는 문신 과거 시험을 못 보게 하는 핸디캡이 있었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똑똑한 서자들이. 그 똑똑한 서자들의 울분을 캐치해가지고 법을 바꿔버려요. 서얼도 할 수 있어 라고 법을 바꿔서 서울도 허통할 수 있게 해줘라 하면서 과거 시험의 문턱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똑똑한 서자들이 시험을 봐서 대거 등용이 되는데 바로 정조가 만들었던 규장각에서 책을 검수하는 검서관으로 4명의 서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약간 F4 같은 느낌으로 그 당시에도 굉장한 어떤 사람들의 큰 이슈가 됐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서울 출신이어서 전부 다 서자였거든요. 여기 박제가, 유득공,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이덕무라는 사람 또 있어요. 이덕무. 들어본 적은 있으시겠죠?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이덕무, 서이수 이렇게 4명이 초반에 맨 처음에 등용됐었던 4명의 검서관들인데 전부 다 이제 서자 출신으로 상당한 이슈가 됐었습니다.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많이 들어봤었던 사람들인데 조선시대 후반에 실학자라고 많이 배우시죠? 정약용도 실학이랑 관련된 사람이죠. 정조가 생각하는 학문의 방향이 어땠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기도 하네요. 서얼을 등용했다라는 특이한 게 있고 신해통공이라는 거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해진 나라의 허락을 받은 시전 상인들이 굉장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우리 길거리에 있는 포장마차 노점상 같은 거 있잖아요. 노점상을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전 상인은 금난전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기네들은 정식 점포를 받아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어서 옆에 노점하는 사람들의 노점을 다 이렇게 박살을 낼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금난정권인데 정조는 시장이 살아나야지 이게 돈이 돌아서 경제가 활성화된다라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장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신해통공을 발표해서 시전상인 유기전 제외하고 다른 상인들 금난정권 하는 거는 하지 마라고 제안을 풀어줍니다. 유기전은 국가에다가 뭔가를 바쳤었던 중요한 6개의 대표 상점들이에요. 여기는 나라가 지켜주지만 나머지는 이제 특권을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상업을 진흥시킨 사람이기도 하고요. 할아버지에 이어서 정조 때도 뭐가 바뀐 게 많네요. 법 좀 건드려야겠죠. 그래서 한 번 더 리뉴얼을 합니다. 대전통편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경국대전과 할아버지가 만들었던 속대전 여러 법령을 합쳐가지고 한번 싹 리뉴얼을 한 거, 이 대전통편이라는 거 하는 거를 정리를 하게 되고
이거 만들고 나서 법전을 다시 한번 건드리게 되는 거는 굉장한 변화를 겪은 뒤에 고종 때에 개항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바꾸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리뉴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비슷한 게 하나 또 나와요. 대전회통이라는 게 또 나오는데 그거는 고종 때로 넘어간다라는 거 하나 기억을 해주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볼게요. 자, 현종 때 있었던 2차례의 예송에 대해서 발표해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찾는 겁니다. 현종 때 우리 복상 문제로 얼마나 몇 년 입을 것이냐 그걸로 싸웠던 거 기억나시죠? 자, 1번, 서인과 남인이 예법을 둘러싸고 대립한 겁니다. 맞습니다. 조광조 일파가 축출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조광조가 축출됐던 거는 사화 중에 하나였죠. 이건 앞서 나왔었던 중종 때의 기묘사화 관련된 얘기니까 요게 아니네요. 2번이 우선 정답이 되겠고, 자의대비가 상복을 입는 기간이 문제가 됐죠. 아들과 며느리의 상복 어떻게 입을래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고, 효종과 효종비가 죽은 바로 요 사건이었죠. 요거는 다 맞는 얘기입니다. 안 맞는 거는 2번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시기에 있었던 사건으로 옳은 것은 여기네요. 자의대비께서는 3년복을 입으셔야 합니다. 아닙니다. 기년복을 입으셔야 합니다. 이거 효종이 죽었을 때 1차 예송이네요. 자의대비가 상복 얼마나 입을 건지를 놓고 예송이 처음에 발발했을 당시고요. 그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뒤에 영조로 임금이 바뀌어 있네요. 바뀌어 있어요. 조정의 신하들이 당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탕평비를 세우시오. 이 자의대비 복상 문제가 나온 거는 현종 때입니다. 그러니까 현종과 영조의 사이에 있는 사람을 골라주면 되겠죠. 자, 여기 사이에 있었던 사건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무오사화. 사화가 나오는 거 무오사화 연산군 때거든요. 무오사화하고 갑자사화는 더 앞쪽 부분에 있습니다. 현종보다 앞선 시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요거는 해당 사항이 없고, 병자호란. 병자호란도 더 앞선 시기잖아요. 병자호란은 현종의 아버지 효종, 효종의 아버지 인조 시기에 발생한 거니까 시기적으로 이 그림의 앞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아닙니다. 경신환국, 경신환국이 나오네요. 환국 정치를 한 거는 숙종이었습니다. 현종 뒤에 나오는 숙종이 있죠.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임술 농민봉기는 더 나중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요거는 철종 시기로 넘어가는 거여서 이 영조 뒤 시기로 넘어가니까 아닙니다. 답 자체가 어려웠다기보다 여러분들이 요게 기억이 안 나셨을 수는 있겠어요. 그래서 요 사이에 기간이 좀 큽니다. 기본편의 특징은 이렇게 사이에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시기를 좀 크게 잡아요. 심화편에는 요 시기가 굉장히 좁게 설정이 되어 있다는 특징을 또 가지고 있죠. 자, 뒤에 문제 보겠습니다. 영조 문제네요. 다음 비석을 세운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이 건물 안에 있는 비석은 탕평비입니다. 이 성균관대학교 앞입니다. 여기. 두루 원만하고 치우치지 않음이 군자의 공정한 마음이요. 치우치고 두루 원만하지 못함이 소인의 사사로운 마음이다. 서로 싸우지 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요 탕평비. 자, 탕평비를 세운 왕의 업적. 이걸 비석까지 세워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영조라는 임금이었죠. 영조. 자, 영조의 업적, 영조가 했었던 걸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비변사를 혁파, 없앴다는 거죠. 비변사가 혁파되는 건 되게 나중의 일입니다. 이걸 했었던 사람은 흥선대원군이라는 사람이에요. 고종 때의 아닙니다. 속대전을 편찬하였다. 이게 영조 업적 중에 하나죠. 혹형들을 없애고 균역법 실시하고 여러 가지 제도를 바꿉니다. 치세 기간 동안에. 그래서 한번 리뉴얼 법전을 만들죠. 그게 속대전이에요. 일단 정답은 2번이고요. 나선정벌을 단행하였다. 나선정벌은 러시아 정벌입니다. 우리가 했던 거 아니고 청나라가 한 건데 우리한테 파병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총부대를 보내줘가지고 나선정벌에 참여를 하는데 이거는 효종 때 일입니다. 효종, 더 앞선 시기예요. 백두산 정계비를 건립을 해서 우리나라하고 청나라 사이에서 어디까지가 우리 땅이야 라고 싸우는 거 정리한 거예요. 이거는 숙종 때 일입니다. 숙종.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느 시기 임금인지 여러분도 잠깐 요 정도는 메모를 좀 해주시고 넘어갈게요. 자, 4번 보겠습니다. 가 왕의 업적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답사 계획서인데 이 왕의 효심을 만난답니다. 효심. 봉수당, 육릉, 용주사 이런 거 있습니다. 자, 여기 어딘지 볼게요.
해경궁 홍씨의 회가변이 열렸던 봉수당, 이거 수원에 있는 건데 수원 화성 안에 화성 행궁이란 데가 있습니다. 임금 행차할 때 머무는 궁이에요. 행궁. 그 행궁 안쪽에 있는 건물인데 여기서 어머니인 해경궁 홍씨의 환갑잔치를 해준 게 있어요. 그래서 수원에 행차한 거를 그림으로 남겨놓은 게 있죠. 화성 행차도가 그림으로 사료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세운 사찰이 있고 사도세자가 묻힌 융릉이라는 무덤이 있습니다. 나중에 정조도 사후에 아버지 옆쪽에다가 무덤을 또 조성을 하게 되죠. 자, 이거 정조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 사도세자와 해경궁 홍씨라는 단어로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정조의 업적으로 옳지 않은 거네요. 장용령 설치했었죠. 맞습니다. 금난전권을 폐지했었죠. 신해통공을 통해서. 농사직서를 편찬하는 거는 세종 때 일입니다. 이거 아니네요. 초계문신제 설치했었죠. 이 초계문신제로 정약용 같은 사람들을 발탁을 했었습니다. 네, 4번까지 문제 풀었고 24번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세도 정치 시기 한번 볼 텐데요. 앞서서 붕당 정치하고 이제 탕평 정치 맞섰는데 붕당과 탕평 정치 나오는 시기는 왕권이 좀 강력한 시기였어요. 뭔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었죠. 숙종, 영조, 정조 라인이 다 성격은 좀 비슷했습니다. 각자가 소신을 가지고 왕권을 강력하게 만들면서 여러 가지 정치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었는데 이런 강력한 군주들이 사라지고 나서 찾아오는 시대가 바로 세도 정치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 세도 정치, 특정한 세도 가문이 거의 한 60년에 걸쳐가지고 세도 정치를 하는 시기를 따로 일컫고 있는데 정조라고 한다면 뭐 왕권이 가장 강력했었던 시기죠. 근데 정조가 사망을 하고 나니까 정조의 뒤를 이어서 어린 나이에 순조가 왕이 되면서 이 정조가 너무 일찍 사망을 했죠. 50살도 못 살고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즉위했을 당시에 아들이었던 훗날 이제 순조의 나이가 11살 정도였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린아이가 왕이 되면 보통 이제 수렴청정 같은 거 하면서 외척이 득세를 하기도 하는데 예상대로 외척이 득세를 한 거죠. 여기 순조가 즉위했을 때에는 외척인 안동 김씨가 굉장한 권력을 장악을 하면서 세도 정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세도 떨어뜨릴 정도로 가문의 세력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세도 정치라고 하는데 이 안동 김씨 가문에 김조순이라는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김조순이 정조가 살아있을 때는 진짜 납작 엎드려서 정조의 굉장한 신뢰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왕을 따로 독대를 했었던 일도 자주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정조가 나중에 내 아들을 부탁한다는 얘기를 특별히 김조순한테 했을 정도인데 정조가 사망하고 나서야 본색을 드러내게 돼요. 그래서 어린 왕을 쥐락펴락하면서 굉장한 세력을 가져가게 됩니다. 권력을 독점했었던 세력 안동 김씨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나서 이 순조 뒤에 순조는 너무 대단한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뒀잖아요. 그래서 그 그늘에서 사실 평생 벗어나지를 못했고 어떻게든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업적을 다시 되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잘 되지 않은 케이스예요. 대단히 안타까운 게 순조에서 헌종으로 넘어가는 요 사이에 엄청 안타까운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 순조의 아들 중에서 굉장히 똑똑하고 영민하고 예술적인 아드님이 하나 나오는데 이 아드님이 효명세자라고 있었거든요. 대리청정을 또 잘했어요. 대리청정하던 시기에 우리나라 창덕궁, 창경궁의 모습을 전체를 남겨놓은 동골도라고 하는 소중한 자료도 많이 만들어 놓고 사라질 뻔했었던 삼국시대 음악도 다 복귀했었던 굉장히 대단한 분인데 또 의문이라기보다 너무 단명했죠. 굉장히 단명을 해서 20대 초반에 사망을 하시게 되면서 그래서 또 어린 왕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 이 효명세자의 아들로 굉장히 어릴 때 즉위한 사람이 바로 헌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헌종은 8살에 임금이 됩니다. 더 어리죠. 뭘 알겠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 그래서 이제 외척이었던 그 당시에 풍양 조씨라는 가문에서 득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헌종도 이게 무슨 뭐 단명 유전자가 있는 건지 어쩐 건지 22살에 사망을 했어요. 너무 일찍 죽었죠. 일찍 죽고 후사가 없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혈통이 잠깐 끊어집니다. 그러다가 건너 혈통을 뒤지고 찾아서 저기 멀리에 있었던 다른 친척을 찾아와가지고 왕이 된 게 철종입니다. 강화도에서 농사 짓고 살고 있었던 왕실의 친척을 찾아다가 이 즉위를 시키는 거예요. 철종은 이 당시 왕이 됐을 당시에 글자도 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허수아비 왕을 잘 찾아낸 거죠. 철종이 즉위하면서 다시 안동 김씨가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되고, 그래서 보통은 세도 정치하면은 안동 김씨를 많이 대표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강화도령 철종이 왕이 되고 나서 뭔 힘이 있었겠어요. 초반에 철종은 본인이야말로 백성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생활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런 거를 좀 잘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런 권력도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본인의 뜻을 전혀 펼치지 못하고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철종 이후에 또 역사가 한번 크게 바뀌게 됩니다. 철종의 후사로서 대를 잇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또 찾아와가지고 왕을 만들었기 때문에 또 한번 컬러가 바뀌게 돼요. 이 철종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이 바로 이제 고종이 되겠습니다. 자, 세도 정치의 모습 딱 봐도 별로 좋은 느낌 안 들죠. 세도 정치라고 하는 거는 이 세도가의 관심은 오로지 본인들의 권력에 집중돼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를 잘하겠다라는 느낌보다는 본인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임진왜란 이후로 점점 커지기만 하고 있었던 비변사라는 특이한 기구가 있어요. 본래 비변사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임시로 전쟁에 관련된 것만 처리하는 임시기구였는데 임진왜란이 생각보다 너무나 길게 7년 정도 이어졌고 모든 중요한 결정을 거기서 다 했고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전쟁 수습하는 목적 때문에 거기를 안 없애고 계속 쓰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의정부니 뭐니 여기저기에서 나눠서 해야 되는 일들을 그냥 다 여기 갖고 와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정승이 여기로 출근을 하는 거죠. 굉장히 많은 권력이 여기에 집중이 되면서 비정상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바로 이 비변사에 국정총괄기구로 갑자기 올라간 이 비변사에 아주 소수의 세도 가문의 외척 가문들이 주요 관직을 계속 자기들끼리 나눠 먹으면서 독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곳간 채우는 데 아주 관심이 많겠죠. 별표가 3개 쳐져 있죠. 삼정의 문란입니다. 문란. 아주 어지러웠다라는 뜻이에요. 세금을 걷는 게 3가지가 있어요. 토지에 내 땅에서 부과되는 세금, 땅 세금이 전정이에요. 밭에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데 토지에 대한 세금, 군정은 국가의 그 남성의 의무 중에서 군대 가는 거 하고 국가에서 시키는 노동에 종사할 의무가 있거든요. 궁궐 다시 지어라, 저기 뚝을 쌓아라 이런 거 시키면 해야 돼요. 나의 노동력을 세금으로 바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단한 폐단이 또 있었고 환곡은 본래는 이거는 세금이 아니고 이 뭐냐면 굶어 죽는 백성이 없게 하려고 아주 싸게 혹은 거의 무료에 가깝게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추수하면 갚게 해주는 거예요. 되게 이제 이거는 복지제도인데 이 복지제도를 약간 이거를 폐단으로 바꾼 거예요. 나는 쌀이 필요 없어요. 나는 필요 없는데 억지로 막 황곡을 빌려가게 해요. 그래서 이 쌀 가마니를 열어보면 온전한 쌀도 아니야. 절반 정도는 무슨 보리 껍데기 같은 거, 모래가 막 섞여 있어요. 이미 절반은 빼가지고 꿀꺽한 거죠. 그럼 내가 빌려 먹지도 못하는 이 모래와 껍데기가 섞인 이 가짜 쌀을 받고 진짜 생 쌀을 2배로 갚아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던 거죠. 비싼 이자를 받는 고리대금업으로 완전히 변질이 되게 됩니다. 자, 전정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토지에만 내면 되는 세금 외에 이상한 걸 막 붙여넣기 해서 걷고요. 군역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이게 정말 약간 폐단의 끝판왕이었죠. 백골징포, 이미 죽은 사람한테 세금을 부과합니다. 16살부터 60살까지 남성한테만 부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안 가고 그냥 면제 받으려면 군포 내는 거 있었잖아요. 죽은 사람한테 군포를 징수하는 거죠. 우리 시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계속 시아버지 이름으로 세금이 나와요. 그걸 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황구첨정은 뭐냐면 15살이 아직 안 된 아기가 있어요. 우리 집에 군포를 내라고 온 걸 봤더니 실제로 군포를 내야 되는 나이는 남편 1명밖에 없는데 작년에 돌아가신 시아버지와 이제 막 100일이 지난 우리 아들이 같이 군포 명단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포가 상당한 액수로 올라가 있는 거죠. 사또한테 가서 따지면은 이미 사또도 한편이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폐단들이 발생을 많이 했고요. 이 삼정의 문란도 문란인데 갑자기 흉년이 든다거나 홍수가 난다거나 기근이 든다거나 이런 자연재해가 겹칩니다. 자연재해가 겹쳐서 왜 그 궁지에 몰리면 쥐도 고양이를 문다고 하잖아요. 너무 궁지에 몰렸던 백성들이 결국에는 못 참고 일부는 본인 스스로 노비로 팔거나 일부는 도둑이 되거나 일부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봉기, 반란을 일으켜서 농민 봉기들이 곳곳에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민중봉기가 일어나요. 너무 힘드니까. 대표적인 게 홍경래의 난입니다.
세도 정치 시기에 홍경래의 난이 약간 스타트를 끊었는데 순조 시기입니다. 첫 번째 세도 정치 시기인데 저기 평안도 지역에 지금 이제 북한 쪽이죠. 위로 올라가 보시면 여기를 서북 지역이라 그래요. 실제 우리나라 지도에서 서북 쪽이어서 이게 옛날 삼국시대부터 몇 가지 사건이 겹쳐서 이 지역에서 일어나면서 그 지역 자체를 차별하는 악습이 있었어요. 그냥 거기서 태어났다라는 것만으로도 차별을 하는 거예요. 등용을 안 한다거나. 그런 차별 지역이었는데 별다른 이유도 없어요. 별다른 딱히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옛날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그냥 여기 출신이라고 하면은 아 거기? 이러면서 약간 등용에도 좀 문제가 생기는 그런 차별 대우가 있어서 이 사람들은 분노가 막 쌓여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분노가 쌓여있는 상태에서 세금은 세금대로 내라고 하니까 해주는 것도 한계도 없는데 거기 있었던 몰락한 양반이었던 홍경래가 거기 있었던 우군칙이라는 사람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일어났고요. 아주 영세에 있었던 농민, 그러니까 주로 나라에 불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영세 농민, 중소상인, 이 중소상인은 왜? 이 중소상인들은 별로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차별은 엄청 많은데 세금은 세금대로 다 뜯어가니까. 이 중소상인들이 합세를 하고 광산의 노동자들이 합세합니다. 광산 노동자. 그래서 굉장히 커졌는데 청천강 이뷰까지 상당한 영역을 차지를 했다가 관군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진압이 되게 되는 사건이에요. 하지만 홍경래의 난은 우리도 뭔가 화가 나면 일어날 수 있고 이게 국가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사람들한테 일깨워줬던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홍경래의 난이 일어나고 두 번째로 한 50년 지난 시점이에요. 저기 서북 지역에서 홍경래 난이 있었죠. 저 꼭대기예요. 자, 임술 농민 봉기는 이거는 진주입니다. 진주. 이거 경상남도예요. 홍경래의 난은 저기 위였는데 임술 농민 봉기는 완전 아래쪽이네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농민 봉기들이 차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세도 정치가 진행되는 동안에 농민의 봉기가 전국으로 확산됐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임술 농민 봉기는 철종시기입니다. 세도 정치 마지막 시기죠. 이 원인은 여기 탐관오리가 또 있어요. 탐관오리로 유명한 경상우병사 백낙신이라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수탈을 합니다. 3종의 문란을 3종 세트로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엄청난 수탈을 하게 되고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마찬가지 아니요 라고 하면서 여기도 홍경래처럼 몰락한 양반이었던 유계춘이 사람들을 모아요. 그래서 진주에서 봉기를 하는데 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국으로 확산이 되게 됩니다. 이게 너무 규모가 크니까 국가에서 마무리가 안 돼. 그래서 그때 당시 왕이었던 철종이 이 사람은 알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했을까. 이거 뭔가 우리가 모르는 다른 원인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박규수라는 사람을 안핵사로 파견을 합니다. 안핵사가 뭐냐면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걸 조사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보내는 임시관직입니다. 안찰사랑은 다른 거예요. 안찰사랑 관찰사랑은. 안핵사로 파견해가지고 박규수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 백낙신 때문이네. 원래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닌데 백낙신의 과도한 수탈 때문에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보고를 올리고 이 박규수가 건의했어요. 이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정말 이렇게 할 만한 사건이 있었더라. 이건 정부의 불찰이 좀 크다. 백낙신을 처벌을 하고 잘못된 세금을 걷어들였던 거를 원상복귀해줄 필요가 있다. 삼정이정청의 설치를 건의를 합니다. 삼정이정청은 잘못됐었던 삼정을 원래대로 돌려놓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삼정이정청을 설치를 해서 삼종의 문란을 시정해줄게 너희들 그만 해산하렴 이렇게 국가가 한 발 물러나 주는 겁니다. 이거는 아까 홍경래의 난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결과를 보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임술 농민봉기도 단골로 출제되는 이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결과가 어땠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홍경래의 난은 결과에서 아무것도 시정되는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임술 농민봉기는 삼정이정청을 설치를 해줍니다. 정부가 어느 정도는 농민의 요구를 수용해줬다라는 게 중요한 특징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와중에 사람들은 살기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살기가 힘들면 사람들은 어딘가에 심적으로 기댈 데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상들이 들어오기가 쉬워지겠죠. 원래 되게 혼란스러울 때 이상한 종교들이 많이 생겨나고는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든 사람들이 지친 마음을 달랠 다른 사상들에 눈을 좀 뜨게 됩니다. 종교이면서 사상이었던 게 많이 들어오는데 대표적으로 천주교가 있습니다. 서학이라 그러죠. 서쪽에서 들어온 학문이라고 서학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공부하려고 먼저 들여왔던 거예요. 청나라 사신들이 중국에 들어온 성경책 같은 거를 번역해서 갖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원래는 서양에서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그래서 서학이라고 들어왔었는데
이거를 공부를 하다가 신자가 되는 사람들이 생겨요. 주로 이제 이거를 갖고 연구를 했었던 남인들이 종교인으로 변신을 합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정약용 집안이겠죠. 정약용 집안들이 나중에 천주교 때문에 다 풍지박산 나잖아요. 탄압을 심하게 당합니다. 이거 탄압 왜 할까요? 천주교 탄압 왜 하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되게 위험한 사상이니까. 지배자들이 보기에는, 지도층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양반이 있고 양민이 있고 신분의 차등이 있어요. 어허, 반상의 구별이 엄연하거늘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신분 차별이 있단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제도를 쭉 유지하고 있었는데 천주교는 하늘 아래 모두가 약간 평등하다라는 평등 사상이 있고 자유의 개념이 있어요. 그런 게 들어오면은 신분제도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천주교를 이단으로 규정을 하고 탄압을 하는데 또 하나,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믿었던 유교에서는 조상을 모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충, 효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천주교에서 제사 안 지내죠. 약간 이걸 미신 취급한단 말이에요. 제사를 지내는 것을 죽은 영혼에게 밥을 올리는 행위 자체를 우상 숭배나 미신으로 천주교에서는 치부를 하고 천주교, 기독교, 교회는 성당 다니시는 분들 제사 안 지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천주교 신자가 되신 분들이 제사를 안 지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불효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습속을 해친다라 그래서 이단으로 규정하기가 조금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정부한테는, 우리한테는 약간 좀 이질감이 드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주요 사건이 시내 박해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래요. 천주교 신자들이 잘못됐다기보다 굳이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 그 생각은 들어요. 여기 시내 박해 보면은 저기 진산에서 윤지충이라는 천주교 신자가 있었는데 너무나 천주교에 경도된 나머지 천주교의 어떤 교리를 따르기 위해서 제삿날에 제사를 지내지 않고 그 조상님 이름 써놓은 그 신주 있잖아요. 신주를 불에다 태워버립니다. 여러분들 상상해봐도 왜 제사 지낼 때 이 앞에다가 이제 한자 써가지고 이렇게 해놓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혹시 그 장례식에 보면은 이 영정사진 있죠? 그 영정사진을 떼다가 태웠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충격적이죠? 뭐 저런 짓까지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정말 깜짝 놀라서 이 사건이 왕한테까지 보고가 된 거예요. 정조가 듣기에도 너무 해괴하거든요. 뭐야 이게? 왜 이런 짓을 하지? 천주교라는 걸 믿는답니다. 근데 당시에 정조는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굳이 뭐 이거를 막 크게 비화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 윤지충이 그놈만 죽이고 이거 여기서 이만 덮자 해가지고 여기서 덮였어요. 그런데 그 아들인 순조 때에 더 큰 사건이 터집니다. 순조가 즉위한 다음에 이미 천주교가 상당히 들어온 상태에서 우리나라에 신부님도 생겨요. 이승훈이라는 신부님도 생기고 신자가 상당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순조는 아무 힘도 없잖아요. 세도가들은 천주교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의 세력에 보탬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유박해를 크게 일으켜서 굉장한 숫자의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되고 정조 때의 대표적인 인물인 정약용이 여기 신유박해에 휘말려가지고 집안이 다 깨져요. 이 사람이 정약용이 유배를 떠난 시기가 얼마나 됩니까? 18년입니다. 18년. 18년 동안 유배를 떠나서 다시는 중앙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고 형제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죽었죠. 근데 반전은 정약용 본인은 천주교 신자가 아니었어요. 이건 진짜로 조금 억울할 수도 있는 사건이죠. 그리고 이거 순조 때 또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또 일어나요. 신유박해가 사실 상당히 많은 사람을 죽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천주교 신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그냥 학살이에요. 학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신자였던 황사영이라는 사람이, 아니 이 사람도 좀 정상은 아니에요. 황사영이 이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적어서 저기 중국의 베이징에 그 주교한테, 이 천주교 주교한테 몰래 보내서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편지 쓴 게 발각이 돼요. 그게 황사영 백서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건 좀 그렇지 않나요? 신자여서 피해를 받은 것까진 좋아, 오케이인데 외부의 군대를 끌어들여가지고 본인의 나라를 쳐달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죠. 그래서 그때 당시의 지배층은 역시 천주교라고 하는 건 아주 몹쓸 것들이다, 사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사람들한테 이미지도 좀 좋지 않게 좀 보여지게 됩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고종 때가 되면은 그 유명한 병인박해가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천주교는 되게 특이해요. 그 프랑스 선교사들이 특히 프랑스에서 우리나라에 자꾸 신부님들을 보내는 이유가 다른 나라는 자기네들이 선교를 해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조선은 특이해. 조선에서는 성경을 들여다가 본인들이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신자가 됐단 말이에요. 자생적으로 천주교가 발생을 한 거예요. 이런 사례가 없거든요. 굉장히 우리나라를 중요한 지역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신부님들, 선교사들이 많이 넘어와 있었는데 이 흥선대원군이 이제 요 세력의 좀 안 좋은 점, 신분제도를 흔들 수 있다는 점을 좀 안 좋게 생각을 해서 프랑스 선교사를 처형을 하고요. 거의 뭐 6천 명이 넘는 숫자의 우리나라 신자들이 여기서 줄줄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저기 마포에 양화진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양화진 옆에 가면은 절두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절두산 순교성지가 있어요. 무슨 언덕배기 위에 크게 박물관 같은 거 하나 서 있는데 그때 여기 때 죽은 사람들에 관련된 정보가 거기 적혀 있거든요. 이거 약간 성지순례 코스인데 절두산이라는 이름 되게 무섭지 않나요? 절두산? 한자어죠. 절두산. 요렇게 생긴 한강 막 흐르고 있고 요게 절두산인데 사실 죄송해요. 안 보이죠? 절두산 요렇게 생겼는데 그냥 언덕이에요. 그냥 언덕인데 원래 이름은 잠두봉이에요. 본래 이름은 잠두봉이야. 잠두봉. 누에고치 벌레가 고개를 이렇게 내밀고 있는 것처럼 생겼다 그래서 그냥 잠두봉이라는 되게 정상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병인 박힐 때 여기가 천주교 신자들 처형장이었어요. 맨날 끌려가서 댕컹 이걸 너무 많이 하니까 여기 끌려가면 여기서 목 잘린다. 그래서 여기 밑에 사람의 잘린 머리가 여기에 소복하게 쌓여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두봉이라는 이름은 목 잘리는 산이라고 절두산으로 이름이 대체가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절두산 순교 성지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해외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마치 우리가 홀로코스트 아우슈비츠 보는 것처럼 저게 말이 돼? 라고 할 정도의 대량 학살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 수천 명의 신자들이 처형이 되는 병인박해가 병인년에 1866년에 일어나게 되고 그때에 우리가 병인 양요가 터져요. 프랑스가 쳐들어오잖아요. 요거랑 또 연결이 되는 사건입니다. 네, 서학에 반대되는 이름으로 동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학은 천주교고 서쪽에서 들어온 건데 이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던 그리고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의 좋은 것들만 추려서 동학이라는 게 나와요. 동학. 이 동학은 서학에 반대되는 걸로 우리 쪽에서 만든 것으로 특징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때 우리나라 바닷가 근처에 외국 배들이 막 왔다 갔다 했어요. 모양이 좀 다르다 그래서 이양선이라고도 불렸는데 이양선 막 바닷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천주교 확산되고 막 처형되고 하면서 분위기가 좀 흉흉해집니다. 그리고 지배층은 그러거나 말거나 사람들을 계속해서 수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통받는 건 항상 백성들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심란했어요. 이 심란한 백성들의 마음을 파고 들어간 게 바로 동학인데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종 때 경주 지역의 몰락한 양반으로 최재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최재호라는 사람이 서학에 반대한다라는 의미로 동학이라는 거를 창시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동학은 유교나 불교나 이 천주교의 좋은 점을 잘 모아가지고 만들어진 새로운 사상이자 종교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이들 빠지게 되죠. 왜냐면 여기서 주장하는 거가 그때 당시 사람들의 마음에 쏙 들 수밖에 없어요. 시천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신, 하늘님을 모시고 있다. 인내천, 그리고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에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그러니까 신분제에 약간 정면으로 대항하는 어떤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정부에서는 이거를 이단으로 규정을 하고 사학이라고 규정하고 탄압을 합니다. 고종 때 첫 번째 이거 창시자였던 최재우가 사람들을 꼬드겨서 백성을 현혹시킨다,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라는 죄명으로 이걸 혹세무민이라 그래요. 혹세무민이라는 죄목으로 처형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비가 되는 거는 두 번째 교주였었던 최시영이라는 사람이 경전을 편찬을 해요. 동학의 어떤 교리와 사상을 다 모아가지고 싹 정리를 한 거죠. 동경대전이라는 책이랑 용담유사라는 책으로 싹 정리를 하고 교세가 계속해서 확장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서학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동학이 같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봐주시고 기출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세도정치 시기의 상황을 한번 볼게요. 다음 경문이 작성된 시기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평서 대원수는 급히 경문을 띄우노니 관서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들으라. 조정에서는 관서지역을 썩은 흙과 같이 버렸다. 여기 힌트가 나오는데 관서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서북지역입니다.
지금의 북한 위쪽의 평안도 지방을 서북지역이라고 하죠. 차별받는 지역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에서는 썩은 흙과 같이 버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심지어 권세가의 노비들도 관서 사람을 보면 반드시 평안도 놈이라고 한다. 차별이 존재한다는 거죠. 노비들한테 욕먹을 정도로. 어찌 억울하고 원통하지 않겠는가. 단지 여기서 태어났다라는 이유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 경무는 이거에 분노해서 일어난 어떤 봉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별과 수탈에 맞서서 홍경래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키죠. 우군칙이란 사람이랑 같이. 그래서 홍경래의 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의 상황으로 옳은 것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이 순조, 세도 정치 시기거든요. 무신들이 정권을 장악한 거는 고려시대 무신정변 얘기죠. 아닙니다. 신식군대인 별개군이 창설되는 거는 이거의 한참 뒤의 일입니다. 고종 때죠. 최치원이 시무십조를 건의하는 거는 이거는 신라 시대, 신라 하대 얘기잖아요. 이것도 해당 사항 없네요. 수령과 향리의 수탈로 삼정이 문란하였다. 이 당시의 상황 얘기가 많네요.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 됐었죠. 4번이 답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저는 편의상 그냥 긋기만 했습니다만 여기 밑에 풀이를 한번 참고하시고 이런 식으로 오답도 살짝 정리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밑줄 그은 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세기 농민봉기의 전개 과정을 역할극을 통해 표현할 수 있다. 광부를 모집한다고 알려서 농민들을 내가 모으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힌트가 좀 있어요. 광부가 출연하는 지역이라는 거죠. 가산 다복동에서 거사를 하기로 합시다. 여기도 지명 힌트가 하나 나오고 있고요. 경무는 제가 쓰겠습니다. 이름에서 엄청 힌트가 나오네요. 홍경래 대표 인물이죠. 우군칙 또 다른 힌트입니다. 요 두 명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홍경래는 아니죠. 여기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강화도 초지진에서 항전을 한 거는 요 시기가 아니라 조금 뒤시기죠. 신미양요에 해당하는 설명이에요. 서경천도와 금국정벌을 주장한 거는 고려시대 얘기입니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었죠. 이거 아닙니다. 제물포 조약이 체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 요거는 더 뒤시기로 넘어가서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구실군대 반란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일본에다가 배상을 하면서 체결을 했었던 건데 이거 뒤시기죠? 아니에요. 서북 지역민에 대한 차별에 반발해가지고 일어난 거 맞죠? 앞선 1번이랑 연결되는 문제였습니다. 4번으로 답을 찾겠습니다. 네, 밑에서 오답 체크 한번 해주시고 3번 보겠습니다. 임술 농민봉기가 있네요. 다음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책으로 옳은 것은 대책, 환곡의 폐단을 시정하라. 그리고 유계춘이라는 사람 있죠. 이 사람 핵심 인물이에요. 몰락 양반. 경상 우병사 백낙신의 탐욕과 수탈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환곡의 폐단이 심각했다. 유계춘이 몰락 양반이 주축이 되었다. 이거 진주 지역에서 일어났었던 임술 농민 봉기입니다. 철종 시기의 일이죠. 오죽하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느냐. 원래 이런 게 없었던 지역인데 그래서 그 당시 임금이었던 철종이 이거 해결하려고 누구를 내려보내요. 조사단을 보내죠. 안핵사라는 걸로 박규수를 보내서 이 사람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백낙신이 나쁜 짓을 했구만. 이것 때문에 그렇구만. 실제로 심각한 문제가 있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것을 정부에다가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의 결과 뭔가가 설치가 돼요. 그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소격서를 폐지한 거는 요 시기가 아니라 한참 앞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이 소격서는 도교 행사를 주관하는 거였는데 조광조가 폐지하자고 건의하죠. 중종 때로 올라갑니다. 이거는 직전법을 실시하였다. 현직 관리들에게만 이 수조권 주는 거 직전법, 요거는 세조 시기로 한참 또 올라가야 되고요. 척화비를 건립하는 거는 이건 누가 하는 거냐면 요거는 또 뒤로 넘어가서 흥선대원군 때 하는 겁니다. 우리 서양 사람들하고 소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거 비서 꽂아 놓은 거죠. 척화비. 삼정이정청 요겁니다. 환곡의 폐단. 환곡의 폐단이 삼정의 문란에 들어가죠. 이거 원상복귀하는 관청 만들어서 너희들의 분노를 풀어주고 정부가 잘못한 거 고칠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삼정이정청을 건의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거 4번이 답이 되겠죠.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종교로 옳은 것은 최재우가 창시했고 경전으로 동경대전이 있고요. 주요 사상으로 시천주, 누구나 마음속에 한울림을 모시고 있다. 그리고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평등사상이죠.
네, 이 종교는 동학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나온 대종교나 원불교는 조금 더 뒤시기에 생기는 거고요. 천주교는 서학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문제 마무리 해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기출주제 25번, 2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